그날 문 앞에 선 낯선 여자. 저는 오늘 결혼 55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의 과거를 마주했습니다. 2024년 11월 13일 수요일 오후 2시. 나는 여느 때처럼 거실 소파에 앉아 손녀가 사준 혈압계로 혈압을 재고 있었다. 140에 85. 약간 높긴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범위 아니었다.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고 부엌에서는 저녁 반찬으로 끓여둔 된장찌개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나왔다. 그때였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세요? 내가 인터폰 버튼을 눌렀을 때 화면에 비친 건 70대로 보이는 여자였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백발에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혹시 박기철 씨 댁이 맞으신가요?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것도 심하게.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저는 여자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눈물을 닦았다. 뭐지? 이 사람 나는 순간 불안감이 엄습했다. 혹시 남편이 또 누구한테 돈을 빌렸나? 아니면 교통사고라도 낸 건가? 그 양반 운전면허 반납하라고 했는데 안 들었을 텐데.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들어오세요. 현관문을 열자 여자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왔다. 가까이서 보니 생각보다 정갈한 인상이었다. 손에는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박기철 씨 부인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정명숙이라고 합니다. 그분을 만나러 왔어요. 정명숙.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나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설마 그 정명숙 50년 전, 아니 정확히는 53년 전, 남편이 술에 취해 단 한 번 내게 말했던 이름. 내가 평양에서 좋아했던 여자가 있었어? 이름이 정명숙이라고 했지? 근데 전쟁 때 다 죽었을 거야. 다 죽었어? 그 이름이었다. 여기 앉으세요. 나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그녀를 거실로 안내했다. 손이 떨렸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혈압계를 다시 재봤어야 했다. 분명 180은 넘었을 거다. 사모님, 박기철 씨 지금 어디 계신가요? 우리 영감은 지금 복지관에서 바둑 두고 있어요. 4시쯤 돌아올 겁니다. 그럼 제가 기다려도 될까요? 나는 대답 대신 물 한 잔을 따라 그녀 앞에 내려놓았다. 혹시 우리 영감하고 무슨 사이세요? 정명숙은 물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박기철 씨의 첫 번째 아내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첫 번째 아내. 그럼 나는 뭐야? 정명숙은 서류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흑백 사진이었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와 여자가 나란히 서 있었다. 남자는 학생복을 입고 있었고 여자는 흰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입고 있었다. 두 사람 다 수줍게 웃고 있었다. 이게 1950년 4월에 찍은 사진입니다. 평양 대동강변에서요. 사진 속 남자를 보는 순간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건 분명 우리 영감이었다. 젊은 시절의 박기철.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20살의 그 사람. 사진 속 그는 지금보다 훨씬 말랐고 눈빛은 순수했으며 웃음은 천진난만했다. 이게 우리 영감 맞죠? 네, 맞습니다. 정명숙의 목소리가 가라앉았다.
저와 기철 씨는 1949년 가을에 만났어요. 평양 사범학교 앞 서점에서였죠. 둘 다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를 사려고 마지막 남은 책 한 권을 동시에 집었어요. 그녀는 먼 곳을 바라보듯 눈을 감았다. 기철 씨가 그랬어요. 아가씨, 이 책 정말 읽고 싶으세요? 그럼 제가 양보할게요. 대신 다 읽으시면 저한테 빌려주세요. 그렇게 시작됐어요. 우리의 첫 대화가.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우리 영감이 그렇게 로맨틱한 사람이었다고? 나한테는 한 번도 그런 적 없는데. 그 뒤로 우리는 거의 매일 만났어요. 대동강변을 걸으면서 문학 이야기를 했고 미래에 대해 꿈을 꿨죠. 기철 씨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 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꿈이라고 했죠. 그래서 결혼까지 하신 거예요? 정명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1950년 5월 3일 저희는 간소하게 혼인신고를 했어요. 양가 부모님의 축복을 받으면서요. 신혼집은 평양 선교리에 있는 작은 한옥이었어요. 마루에 앉아서 둘이 막걸리를 마시던 그날 밤을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근데 그로부터 2달도 안 돼서 전쟁이 터졌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정명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갑자기 집 밖에서 폭발음이 들렸어요. 처음엔 천둥인 줄 알았죠. 근데 점점 소리가 커지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기철 씨가 창문을 열었을 때 하늘이 온통 빨갛게 물들어 있었어요. 전쟁이었군요. 네, 우리는 급하게 짐을 쌌어요. 기철 씨가 말했죠. 명수가 일단 내 고향 황해도로 가자. 거기 우리 큰형님 댁이 있으니까 거기서 피난하자. 그날 아침 우리는 집을 나섰어요. 정명숙은 사진 가방에서 또 다른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이번엔 여자 혼자 찍은 사진이었다. 배가 불룩 나와 있었다. 이게 1950년 7월에 찍은 제 사진이에요. 임신하셨던 거예요? 네, 당시 2달 차였어요. 기철 씨는 너무 기뻐했어요. 명수가 우리 아기 꼭 지키자. 이 전쟁만 끝나면 우리 세 식구 행복하게 살자고 했죠. 속으로 생각했다. 아니,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된 거지? 피난길은 지옥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가려고 했고 곳곳에서 포탄이 터졌어요. 우리는 황해도까지 걸어서 3주가 걸렸어요. 제 발은 온통 물집투성이었고 입덧 때문에 제대로 먹지도 못했죠. 그래도 같이 계셨잖아요. 네, 그때까지는요. 정명숙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황해도에 도착했을 때 기철 씨 형님 댁은 이미 비어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죠. 우리는 그 집에서 며칠 숨어 지냈어요. 근데 어느 날 밤 인민군들이 마을을 점령했어요. 그래서 기철 씨가 저를 창고에 숨겼어요. 절대 나오지 마. 내가 꼭 돌아올게.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정명숙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날 밤 기철 씨는 인민군에게 끌려갔어요. 저는 창고 틈으로 봤어요. 기철 씨가 끌려가면서 계속 뒤를 돌아보는 걸, 제가 있는 창고를 보면서 입모양으로 말하는 걸, 살아. 꼭 살아.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 뒤로는요? 저는 3일 동안 창고에 숨어 있었어요. 물도 없이 음식도 없이. 그러다가 한국군이 마을을 다시 찾아왔을 때 겨우 나왔죠. 근데 기철 씨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혹시 돌아가신 건 아니었나요?
정명숙이 고개를 저었다. 그때는 몰랐어요. 하지만 50년이 지난 지금 저는 알아요. 기철 씨는 죽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살았고 남쪽으로 내려왔고 그녀가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했죠.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그 다른 여자구나. 사모님 화내지 마세요. 저는 기철 씨를 원망하러 온 게 아니에요. 정명숙이 내 손을 잡았다. 저도 이해해요. 전쟁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뿌리칠 수가 없었다. 기철 씨가 어떻게 남쪽으로 오셨는지 혹시 들으셨어요? 들었어요. 1951년 일사후퇴 때 부산까지 걸어 내려왔다고 했죠. 거의 죽다 살아났다고. 정명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저도 최근에야 알았어요. 기철 씨가 인민군에게 끌려갔다가 중공군 포로수용소에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곳에서 탈출해서 부산까지 온 거였죠. 그걸 어떻게 아세요? 국가기록원에서 찾았어요. 저는 50년 동안 기철 씨를 찾아왔거든요. 속으로 생각했다. 50년 동안. 이 사람은 50년 동안 남편을 찾았다고? 정명숙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1953년 부산 피난민 명단이었다. 거기에 박기철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기철 씨는 1953년 부산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해 말 사모님을 만나셨죠. 내 12월이었어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그때 부산 국제시장에서 좌판을 하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전쟁 때 돌아가셔서 혼자 살아남았거든요. 어느 날 기철 씨가 제 좌판 앞에 쓰러졌어요. 영양실조였죠. 저는 그 사람을 업고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 간호했어요. 죽 끓여주고 약 사다 주고 기철 씨는 회복하면서 저한테 고맙다고 했어요. 그리고 청혼했죠. 순자 씨, 나랑 같이 살아줄래요? 나 혼자고 당신도 혼자잖아요. 우리 힘 합쳐서 살아봐요. 눈물이 났다. 그게 청혼이었어요. 낭만적이지도 않고 사랑한다는 말도 없었죠. 하지만 저는 좋았어요.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으니까. 정명숙이 내 손을 꽉 쥐었다. 사모님은 잘못이 없어요. 기철 씨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이 모든 걸 빼앗아 갔으니까. 사모님, 제가 왜 오늘 여기 온 줄 아세요? 정명숙이 물었다. 기철 씨를 만나려고 온 거 아니었어요? 반만 맞아요. 사실 저는 제 딸 때문에 왔어요. 딸이요? 정명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혼자서 딸을 낳았어요. 황해도 어느 농가 헛간에서요. 속으로 생각했다. 그럼 그 아이는 살아 있었던 거구나. 이름을 지어줬어요. 박희순이라고. 기철 씨의 성을 따서요.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저는 맹세했어요. 엄마가 꼭 너 아빠 찾아줄게. 우리 꼭 다시 만나자고. 그래서 50년 넘게 찾아다니신 거예요? 네, 하지만 기철 씨를 찾는 건 불가능했어요. 남북이 갈라졌고 소식을 들을 방법이 없었으니까. 그래도 저는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딸아이에게 늘 말했죠. 희순아, 내 아빠는 살아있어. 언젠가 꼭 만날 수 있을 거야. 정명숙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희순이는 참 착한 아이였어요. 북한에서 태어났지만 억척같이 살았죠. 결혼도 하고 손자도 낳고. 그 아이도 평생 아버지를 그리워했어요. 그 딸분은 지금 어디 계세요? 정명숙의 미소가 사라졌다.
2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럼 내 희순이는 아버지를 못 만나고 갔어요. 그게 제 평생 한입니다. 정명숙은 가방에서 또 다른 사진을 꺼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의 영정 사진이었다. 이게 희순이에요. 기철 씨와 닮았죠? 사진을 보는 순간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눈, 코, 인매 모두 우리 영감과 똑같았다. 속으로 생각했다. 저 사람이 우리 영감의 딸이라고? 희순이가 죽기 전에 저한테 부탁했어요. 엄마, 내가 죽으면 꼭 아빠를 찾아줘. 그리고 아빠한테 전해줘. 나는 아빠를 원망하지 않는다고. 아빠가 살아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정명숙이 울음을 터뜨렸다. 그래서 저는 지난 2년 동안 미친 듯이 찾았어요. 대한민국 정부에 수십 번 문의하고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에 신청하고 남북 적십자에 편지를 보내고 그러다가 작년 말 국가기록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기철이라는 이름의 피난민이 서울 은평구에 살고 있다고. 그래서 오늘 찾아오신 거군요. 네, 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저도 이제 77살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기철 씨를 만나서 꼭 말해야 해요. 우리 딸이 있었다고. 그 아이가 아버지를 사랑했다고. 오후 4시 10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순자야 나왔다. 남편 기철의 목소리였다. 평소처럼 밝고 경쾌했다. 나는 벌떡 일어섰다. 정명숙도 같이 일어났다. 그녀의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사모님, 저 나가. 정명숙이 거실을 나가 현관으로 향했다. 나도 뒤따라갔다. 신발을 벗고 있던 기철이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멈췄다. 정명숙과 눈이 마주쳤다. 누구세요? 기철의 목소리가 굳었다. 정명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기철 씨, 접니다. 명숙이에요. 시간이 멈췄다. 기철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명숙이? 네, 정명숙이에요. 평양에서 황해도에서 기억하시죠? 기철이 벽을 짚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았다. 아니야, 넌 죽었어. 넌 그때 죽었다고. 아니에요. 저 살았어요. 50년 동안 살았어요. 기철 씨를 찾으면서. 기철이 주저앉았다. 그리고 머리를 감싸쥐었다. 미안해, 명숙아, 미안해. 그는 울기 시작했다. 77세 노인이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나는 내가 죽은 줄 알았어. 그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다 알아요, 기철 씨. 정명숙이 기철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았다. 기철 씨는 살아야 했어요. 남쪽에서 새로 시작해야 했어요. 저는 그게 원망스럽지 않아요. 하지만 기철 씨, 우리 딸이 있었어요.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기철의 울음이 멎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뭐라고? 희순이라는 딸이요. 기철 씨를 닮았어요. 눈도 코도 입도. 정명숙이 영정사진을 꺼냈다. 이게 우리 딸이에요. 기철은 사진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눈물만 뚝뚝 떨어졌다. 우리 딸이? 네, 지금 어디 있어? 정명숙이 고개를 저었다. 2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날 밤 우리 집 거실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기철은 소파에 앉아 희순의 사진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부엌에서 차를 끓이고 있었고 정명숙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명수가 한참 만에 기철이 입을 열었다. 나는 정말 몰랐어. 네가 살아있는지 애를 낳았는지 아무것도 몰랐어. 알아요.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순 없어. 나는 너를 찾아야 했어. 전쟁이 끝나고 휴전하고 그때 찾아야 했어. 기철의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나는 무서웠어. 네가 정말 죽었을까봐 확인하는 게 무서웠어. 그래서 순자를 만났고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어. 비겁했어. 나는 정말 비겁한 놈이야. 나는 차를 들고 거실로 나왔다. 두 사람 앞에 놓았다. 영감, 그만 울어요. 순자야, 제가 화났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도 이해해요. 나는 정명숙을 바라봤다. 저는 이 영감을 55년 동안 봤어요. 이 사람이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는 것도 봤고, 술 먹고 울면서 내가 살아남아서 미안해라고 중얼거리는 것도 봤어요. 이 사람도 전쟁의 피해자예요. 정명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알아요. 그래서 원망하러 온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왜 오신 거예요? 내가 물었다. 정명숙은 다시 가방을 열었다. 이번엔 두툼한 노트 한 권을 꺼냈다. 표지가 낡고해져서 거의 너덜너덜했다. 이게 뭐예요? 희순이의 일기예요. 아이가 15살 때부터 죽기 전까지 쓴 거죠. 정명숙은 노트를 펼쳤다. 빼곡한 글씨들이 가득했다. 여기 이 부분 좀 읽어볼게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1967년 8월 15일. 오늘은 광복절이다. 라디오에서 남쪽 소식이 들렸다. 엄마가 말했다. 희순아, 내 아버지는 남쪽에 계실 거야. 분명히 살아 계실 거야. 나는 아버지 얼굴을 본 적이 없다. 사진도 없다. 하지만 나는 안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했을 거라고. 엄마를 사랑했던 것처럼. 정명숙이 페이지를 넘겼다. 1985년 5월 3일. 오늘은 엄마와 아빠의 결혼 기념일이라고 한다. 35년 전 오늘 두 분은 평양에서 결혼했다. 나는 그 사랑의 결실이다. 비록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지만 나는 그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전쟁을 이겨내고 살아남은 분이니까. 기철의 손이 떨렸다. 찻잔을 들여다가 놓쳤다. 차가 바닥에 쏟아졌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더 읽어줘요. 기철이 간신히 말했다. 정명숙은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갔다. 2022년 10월 1일. 의사 선생님이 말했다.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나는 준비가 되어 있다. 45년을 살았다. 짧지 않은 인생이었다. 하지만 단 하나만 후회된다. 아버지를 만나지 못한 것. 엄마 미안해요. 엄마의 소원을 이뤄드리지 못해서. 하지만 엄마, 나는 행복했어요. 엄마가 들려준 아버지 이야기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엄마, 아버지를 꼭 찾아주세요. 그리고 전해주세요. 딸 희순이가 아버지를 사랑했다고. 한 번도 만난 적 없지만 평생 그리워했다고. 정명숙이 노트를 덮었다. 기철은 바닥에 엎드려 울었다. 어깨가 들썩였다. 희순아,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어? 나는 가슴이 미어졌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지만 이렇게 우는 모습은 처음 봤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에게도 이런 과거가 있었구나. 나는 이 사람의 반쪽만 알고 살았던 거구나. 기철 씨, 정명숙이 조용히 말했다. 희순이는 기철 씨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요. 오히려 자랑스러워 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전쟁을 이겨냈다. 살아남았다.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분이다라고 늘 말했어요. 하지만 그리고 희순이에게는 가족이 있었어요. 남편도 있었고 두 아들도 있었어요. 손자도 셋이나 있었죠. 외롭지 않았어요. 정명숙은 미소를 지었다. 기철 씨, 우리 딸은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명수가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기철이 고개를 들었다. 얼굴이 눈물범벅이었다. 근데 명수가 나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희순이한테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정명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있어요. 뭔데? 희순이의 손자들을 만나주세요. 그 아이들은 외할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요. 희순이가 늘 이야기만 들려줬죠. 너희 외할아버지는 남쪽에 계셔라고. 그 아이들이 기철 씨를 만나고 싶어 해요. 기철의 눈이 커졌다. 손자들이? 네, 3명이에요. 큰 손자가 32살, 둘째가 29살, 막내가 26살이에요. 다들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정명숙은 핸드폰을 꺼냈다. 사진을 보여줬다. 이게 희순이 가족 사진이에요. 10년 전에 찍은 거예요. 사진 속에는 50대 여자와 그녀의 남편, 그리고 세 아들과 손자들이 함께 서 있었다.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다. 기철은 사진을 보며 울먹였다. 이 아이들이 내 손자들이라고? 내 희순이의 아들들이니까 기철 씨의 외손자들이죠. 만나도 돼? 당연하죠. 그 아이들이 지금 서울에 와 있어요. 호텔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나는 깜짝 놀랐다. 지금 서울에 있다고요? 네, 저는 혼자 온 게 아니에요. 희순이의 가족들과 함께 왔어요. 다들 기철 씨를 만나고 싶어 해요. 기철이 나를 바라봤다. 순자야, 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보세요, 영감. 그 아이들 만나보세요. 순자야, 미안해. 미안해할 거 없어요. 그 아이들도 당신의 가족이에요. 속으로 생각했다. 이게 질투할 일인가? 아니야. 이건 기적이야. 70년 만의 기적이야. 다음 날 오전 10시. 우리는 서울 명동의 한 호텔 로비에 있었다. 기철과 나 그리고 정명숙, 우리 아들 둘과 며느리들도 함께 왔다. 어젯밤 급하게 연락해서 사정을 설명했더니 다들 놀라면서도 꼭 가겠다고 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큰아들 민수가 물었다. 괜찮아, 괜찮은데 떨리는구나. 기철의 손이 파르르 떨렸다. 나는 그 손을 꽉 잡았다. 영감. 천천히 하세요. 급할 거 없어요. 고마워, 순자야. 호텔 라운지 문이 열렸다. 3명의 남자가 들어왔다. 3, 40대로 보이는 사람들이었다. 그들 뒤로 여자들과 아이들도 함께였다. 세 남자는 우리를 보자 멈춰섰다. 그리고 기철을 똑바로 바라봤다. 가장 나이 많아 보이는 남자가 한 걸음 다가왔다. 외할아버지이신가요? 목소리가 떨렸다. 기철이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눈물만 흘렀다. 저는 박철민입니다. 할아버님 따님의 큰아들이에요. 나는 박기철이란다. 외할아버지, 철민이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절을 했다. 깊은 절이었다. 어머니가 평생 찾으셨어요. 예할아버지를 보고 싶어 하셨어요. 제가 대신 인사드립니다.
나머지 두 아들도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 저는 박철호입니다. 저는 박철수입니다. 외할아버지,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기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새 손자를 끌어안았다.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너희 어머니를 한 번도 못 만나서 미안하다. 네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다. 나는 옆에서 지켜보며 눈물을 닦았다. 우리 아들들도 울고 있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전쟁이 갈라놓은 가족이 50년 만에 만났구나. 늦었지만 그래도 만났구나. 외할아버지, 이거 보세요. 철민이 가방에서 액자를 꺼냈다. 희순의 사진이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이걸 외할아버지께 꼭 드리라고 하셨어요. 기철은 액자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한참을 바라봤다. 예쁘다, 우리 딸 정말 예쁘다. 어머니가 유언을 남기셨어요. 유언, 철민이 봉투를 꺼냈다. 편지예요. 외할아버지께 드리는 편지요. 기철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편지지를 펼쳤다. 아버지, 저는 박희순입니다. 아버지의 딸입니다.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습니다. 사는 동안 충분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요. 엄마가 들려준 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평양에서 엄마와 사랑했던 이야기, 전쟁 중에 엄마를 지키려 했던 이야기, 생이별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 아버지는 영웅입니다. 제게는요. 그 끔찍한 전쟁을 이겨내고 살아남으셨으니까요. 아버지, 부디 자책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잘못하지 않으셨어요. 전쟁이 문제였지 아버지의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좋은 남편을 만났고 새 아들을 낳았고 손자들도 보았습니다. 모두 아버지 덕분입니다. 아버지의 피가 흘러 이 가족들이 존재하니까요. 아버지, 이 편지를 읽으실 때쯤이면 저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겁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저는 하늘에서 아버지를 지켜볼게요. 그리고 언젠가 정말 먼 훗날 아버지도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제가 먼저 가서 기다릴게요.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불러볼게요. 사랑합니다, 아버지. 딸 희순 올림. 편지를 다 읽은 기철은 바닥에 엎드려서 소리내어 울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철민이 아버지의 어깨를 감쌌다. 외할아버지, 어머니는 행복하셨어요. 정말이에요. 항상 웃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외할아버지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하셨어요. 그래? 내 어머니는 외할아버지가 자랑스러우셨대요. 내 아버지는 전쟁을 이겨낸 사람이야, 강한 사람이야 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기철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고맙다,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그날 오후 우리는 모두 함께 식사를 했다. 기철의 가족과 희순의 가족. 두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러워졌다. 우리 큰아들 민수와 희순의 큰아들 철민이 대화를 나눴다. 형님, 저희가 이북에서 온 가족이지만 어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말씀을요? 우리 모두 한 할아버지의 손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둘은 손을 맞잡았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전쟁이 갈라놓았지만
결국 우리는 다시 만났구나. 50년이 걸렸지만 만났구나. 저녁 무렵 기철과 나는 호텔 옥상 정원에 나왔다. 서울 야경이 보였다. 순자야, 네. 영감, 내가 당신한테 미안해. 왜요? 나 때문에 당신이 힘들었을 텐데 오늘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정말 네, 사실 저도 놀랐어요. 처음엔 화도 났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영감 잘못이 아니더라고요. 전쟁이 문제였지. 나는 기철의 손을 잡았다. 영감, 저는 55년 동안 영감과 살았어요. 새 아들 낳고, 손자 5 보고, 행복했어요. 근데, 영숙 할머니는 55년 동안 혼자 희순이 키우면서 영감을 그리워했어요. 누가 더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희순이는 아버지 얼굴 한 번 못 보고 세상 떠났어요.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영감, 우리가 할 일은 자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희순이의 가족들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외할아버지를 만나서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기철이 나를 꼭 안았다. 고마워, 순자야.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정말 고마워. 저도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그로부터 1년 후, 우리 집 거실에는 사진이 하나 더 걸렸다. 기철과 나 그리고 정명숙. 3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뒤로는 우리 아들들과 희순의 아들들, 그리고 손자들이 함께 서 있었다.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다. 지난 1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희순의 가족들은 한국에 정착했다. 북한에서 탈북해서 온 게 아니라 원래 중국에 살고 있던 조선족이었다. 정명숙이 1953년에 중국으로 넘어갔고 거기서 희순을 키웠던 것이다. 우리는 자주 만났다. 명절마다 함께 모여 식사를 했고 손자들은 서로 친구가 되었다. 영감은 많이 변했다. 희순의 이야기를 할 때면 눈물을 흘리면서도 미소를 지었다. 순자야, 나 행복해. 왜요? 갑자기. 희순이를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 아이의 가족들을 만났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영감도 차. 그리고 당신이 이해해줘서 고마워. 정명숙도 자주 우리 집에 왔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오래된 친구처럼 편해졌다. 우리 셋은 가끔 함께 차를 마시며 옛날 이야기를 나눴다. 기철 씨 후회 안 해요? 그때 나를 찾지 않은 거? 후회하지 물론 근데 어쩌겠어. 이미 지나간 일인 걸. 그래도 우리 다시 만났잖아요. 그래요, 50년 만에. 3사람은 웃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거구나. 전쟁이 우리를 갈라놓았지만 결국 다시 만나게 해줬으니까. 크리스마스 이브. 우리는 모두 함께 모였다. 기철의 가족과 희순의 가족.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실에 모여 앉았다. 기철이 일어섰다. 여러분, 오늘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모두가 기철을 바라봤다. 저는 77년을 살았습니다. 그중 25년은 전쟁 전에, 52년은 전쟁 후에 살았죠. 전쟁은 저에게 많은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고향도, 가족도, 사랑하는 사람도. 기철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전쟁은 저에게 새로운 것도 주었습니다. 순자를 만나게 해줬고, 새 아들을 낳게 해줬고, 손자들을 보게 해줬죠. 기철이 희순의 액자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 1년 전 저는 제가 50년 전에 잃었던 것을 다시 찾았습니다. 제 딸 희순이를요. 비록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 아이의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합니다. 기철이 눈물을 닦았다. 여러분, 우리는 전쟁의 희생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존자입니다. 우리는 살아남았고 여기 모여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모두가 박수를 쳤다. 희순아, 기철이 액자를 향해 말했다. 아빠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말할게. 사랑한다, 딸아. 너를 정말 사랑한다. 그리고 미안하다. 만나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아빠는 이제 알아. 내가 행복했다는 걸. 그걸로 충분해. 고마워, 딸아. 태어나줘서 고마워. 방 안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철민이 일어나 기철을 안았다. 외할아버지, 어머니가 들으셨을 거예요. 분명히요. 그래? 그랬으면 좋겠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옆에서 기철이 잠든 채 코를 골고 있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우리는 참 많은 걸 겪었구나. 전쟁도 겪었고, 가난도 겪었고, 이별도 겪었고. 근데 결국 살아남았어. 그리고 여기 있어. 그것만으로도 기적이야. 나는 기철의 손을 잡았다. 주름투성이 손이었다. 하지만 따뜻했다. 영감, 내년에도 우리 함께 있자고. 기철은 자는 중에도 내 손을 꽉 쥐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됐습니다. 50년 만에 찾아온 과거, 죽은 줄 알았던 첫사랑, 그리고 알지 못했던 딸. 전쟁은 많은 것을 빼앗아 갔지만 동시에 새로운 것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늦었지만 만났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기적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못다한 이야기가 있다면 오늘 해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